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MB전 대표 김시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스마트 노후 하수 관로 정비 방안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수 관로의 선진화 방안 아니면 하수 관로의 스마트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후를 넣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노후 하수 관로의 한 절반 정도는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서 그렇게 노후를 붙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라고 이제 하수 쪽에 스마트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누구도 잘 해보지 않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화 한다는 게 사실은 사례도 없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스마트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ICT가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의 기술이 하수도 분야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기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해 있느냐, 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서는 저희들이 저는 이제 하수 분야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하수 처리장, 하수 관로 기술 진단, 또 TMS 유지 관리, 또 분석, 수질 분석 이런 쪽 일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수 관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하수 관로 개선 방안은 선진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구에서 올랐습니다만은 대구에 이번에 스마트 하수 관로 시스템 구축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하수 분야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양적인 발전도 많이 했지만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 느낌으로는 질적인 발전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고도 처리가 거의 다 돼 있고 총인 처리 시설까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수 관로 분야는 한 82년부터 해서 한 40년 동안 한 10배 정도 양적인 팽창은 있었습니다만은 질적으로는 과연 이게 발전을 했느냐 좀 제가 의심을 가집니다. 하수 관로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하수 관로 연장이 한 16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현재 한 20년 정도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년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 관로 또 싱크홀 문제 때문에 정밀 조사를 진단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이런 결론이 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수 관로가 오래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특히 도시 쪽에 대도시 쪽에 하수 관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대도시는 합류식이 상당히 많고 일부 분류식화를 하지만 분류식화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구도심 쪽은 분류식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 토시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또 계곡수도 유입이 되고 또 분류식화했는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비가 왔을 경우에는 우수 토실에서 원류가 되고 CO2가 발생하고 또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1Q 외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바이패스에서 결국은 수체 오염물질이 많이 방류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구조적이고 운영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스마트 하수화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일단 이 하수 관로가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보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산 관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관로 현황조차도 지금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자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이게 자산이 굉장히 커져서 하수도 요금은 전국에서 최고로 올렸지만 현실화율은 꼴찌를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 또 이 하수 이런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지만 실제 운영할 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문제점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만 스마트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정보라든지 현재 운영 상태 이런 것들 다 묶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스마트화하자 해서 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야로 해서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셨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여기에 인발부해서 뭐 일을 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자체나 또 일선에 이 일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하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할 것이냐. 물론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만은 또 ICT를 여기 전부 다 ICT가 접목되게 되어 있습니다. ICT를 접목하는데 어떤 기술을 어디까지 접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결과를 어떻게 얻을 것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운 문제점인데, 어쨌든 추진을 하게 되면 업체들이 어떤 결과든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 사업을 진짜 할 때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스마트 기술이란 뭐냐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 건설 분야에서는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 및 설계에서는 2D를 설계를 하던 거를 3D로 넘어가고, 또 VR 같은 것도 뭐 레이더나 VR 이런 걸 활용합니다. 저희들도 하수관로 촬영을 할 때 VR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CCTV 카메라보다 VR은 그냥 지나가면 3차원으로 찍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또 돌아와서 3차원 영상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든지, 또 시공 단계에서도 뭐 로봇을 사용한다든지, 또 유지 관리 단계에서도 센서들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기술들이 건설 쪽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도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기존 하수도 기술은 유관 측량기를 통해서 하수관로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설 쪽에 보면 라이더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 관로 쪽에도 이 라이더 기술을 적용을 해서 3D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및 CCTV를 통해서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또 유량과 수질도 인력이 직접 투입돼서 채소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 진단 로봇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적용을 한다든지, 또 센서 같은 것들을 유량이나 수질 센서를 적용을 해서 실시간 유량이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 제어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 예측 분야입니다. 예측 분야는 뭐 SWMM 정도를 지금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 침수, 이 재난까지 포함해서 이런 어떤 예측 시스템, 인포웍스, 지금 현재 뭐 인포웍스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단계별로 따로따로 놀고 있는 어떤 이 정보들, 이걸 가지고 하는 사고 후속 대처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시킨다면, 저는 LID, 이 하수 관로 분야에서도 LID 기술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돼서
물론 생활하수가에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LID 쪽의 기술도 여기에 접목시켜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라이다를 쓰는 뭐 것들은 뭐 갈로 안에서 이렇게 측량하는 것도 다 뭐 좀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술적인 분야로 해서 또 매뉴얼에도 이렇게 측량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3차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갈로 내에는 이런 복합 로봇, 뭐 파이프 두께라든지 간 상태,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또 샘플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좀 도입을 해서 3차원 자료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재난 관리하는 어떤 맞춤형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수관로 모니터링하고 제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하수관로 쪽에 검사하거나 진단하는 그 사업들은 기술 진단이 있고 정밀 조사가 있습니다. 기술 진단은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주로 운영에 맞춰서 그러니까 유량을 측정한다든지 수질을 측량해서 불명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기술 진단이라면 정밀 조사는 20년 지난 노후 하수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이러한 진단을 하는 조사를 하는 사업에 연간 비용이 상당히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 또 이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이 데이터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저장되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놀고 이래서 일회성 어떤 일가성 어떤 뭐 사업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수관로의 모니터링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 자동 제어 시스템이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통합 강우 자료라든지 다 묶어서 통합 제어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LID는 다 아시겠지만 이 갈로 쪽에서도 이렇게 LID 시설들이 도입이 돼서 원천적으로 하수 갈로에 유입되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초기 유량을 줄이고 오염 물질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이 갈로 계획 안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LID 시스템 뭐 이런 거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뉴욕 시티에서도 이렇게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해서 뭐 2.9 빌리언을 절약 효과를 얻었다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도입을 해서 이만한 1.4 빌리언과 2.0 빌리언의 지출을 지연을 시킨 이런 뭐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의 어떤 배수 체계 개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이 서대구 역사가 내일 아마 개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대구 KTX 역사가 내일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염색공단이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도시 재구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달서천 하수처리장하고 북부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이제 시설을 새로 재구축을 하고 염색공단을 일부 저쪽 상부 부지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수처리장이 재구축되면서 스마트 하수관리의 정비도 새롭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달서천 하수처리장하고 북부 하수처리장이 총 한 47만 5천 톤이 평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계획을 잡으면서는 청천시 하수만 처리하는 걸로 해서 33만 2천이 아니고 32만 2천 톤입니다. 그렇게 시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이제 줄였죠. 그리고 대신 14만 톤이 이제 초과되는데 비가 왔을 때는 더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간이 공공처리 시설을 40만 톤을 추가 설치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와 청천시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왔을 때 이 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계획도 세웠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에는 한 4천억 정도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한 6천억 정도 투입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 더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이 도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류식하고 함유식이 혼재가 되는 상태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중점 관리 사항을 둬서 우수 토실 중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함유식 지역으로 돼 가지고 오염 물질이 고농도로 유출되는 그런 우수 토실은 선정을 해서 이 센서들 설치해서 집중 관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 분류 시가가 일부 되어서 오염 농도가 낮은 게 방류되는 지역은 우수 토실을 좀 추후에 관리 대상에 좀 후순위로 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대구시의 생각이고, 추진 방향은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지역 개발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지역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수량 유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고, 또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마트화를 하게 되면 결국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하수관로에 대한 스마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향후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 안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스마트 하수도 시설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된 김재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앞에 김시원 대표님이 큰 방향을 그려주셨고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몇 장 안 되는 발표 자료지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자체 공무원, 공단, 그리고 기술인단 쪽에 박사님 두 분 해가지고 6명이서 이 자료를, 조그만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하수도 시설 정밀 진단 선진화 방안으로 한 15분 정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및 목적입니다. 싱크홀 보이시죠? 싱크홀에 대해서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가 약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저기 집안 심화 싱크홀이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가 50% 차지하고요. 또한 통수령 저하로 인한 도시 침수. 저희가 부산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초량역 쪽에 도시 침수로 인해서 3명이 죽었고요. 그 뒤에도 이 노후화수 관련돼 가지고 2021년도에 부산에서 2명, 그리고 악취로 인해서 1명, 이 노후화수 관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특히 싱크홀 같은 경우는 매년이 아니라 거의 매달마다 아니면 더 작은 주기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여기 대부분 들어간 내용이 저희 발표자로 답니다. 저희 도시 침수 예방, 싱크홀 예방, 그리고 하수 관로에 대한 손상 정도와 손상 지점을 파악하고 개량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하수도 시설 정밀 진단은 지금 굉장히 말씀드리기 좀 논란거리가 많은 부분인데,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이 대부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매뉴얼이거나 아니면은 논란거리가 많은 거거나 아니면은 그 국회나 다른 데서 체류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화수 관로가 지금 45.5% 말씀하셨었는데 이 문제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정작 문제 있는 지점들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계단이라든가 하천 구간이라든가 대부분 노화수 관로가 문제점 있는 구간들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큰 문제점 있는 지점들은 그냥 건너가고 있는 넘기는 상황입니다. 이 불탐 지역 조사 시 필요한 선의 장비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목적은 법 제정 및 개정, 그다음에 정밀진단 체계의 개선안, 불탐 지역 최소화, 그다음에 II 발생 최소화, 기술 진단 비용 현실화,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관로 기술 진단 업체 보호 방안, 선이나 장비 도입 체계 구축,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기술 진단, 저희가 정밀 진단에는 크게 기술 진단 카테고리와 정밀사 카테고리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기술 진단은 약 252억 정도가 발주되고 있고요. 정밀사 같은 경우는 약 131억, 매년 131억 정도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행한 업체들은 총 96개 업체인데 다 소규모 업체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큰 규모 업체들은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하되 수행하지 않고 외주로 맡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기술 진단 업체 중에 제일 큰 업체가 뭐 인원은 한 20명 정도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수행이 아니라 관리만 업체들이 큰 업체고요. 대부분은 10명 안팎인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진단 기술 진단은 11명 또는 5명 정도로 소규모 업체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진단 개발을 한다든가 장비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사 같은 경우 지금 매년 131억 원 정도가 발주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수도 법도 없고 어떤 법에도 이 정밀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단 매뉴얼 하나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 기술 진단으로 이용해서 발주가 130억 원이나 큰 돈이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자체 마음대로 이제 어떤 형태에서 상관없이 발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 진단을 이용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사례입니다. 일본은 기술 진단 및 정밀사가 소규모화가 아니라 대규모 대기업화하는 상태고요. 특히 그 관리하는 제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자문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요. 특히 검사자에 대한 기준, 교육 상황, 면허, 시설 평가, 그리고 상태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김시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기술 진단 정밀사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됐다, 못 됐다, 아니면 매뉴얼대로 됐다, 그런 평가가 전무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논란거리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 한번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진단 부분입니다. 기술 진단 지금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현재 연 20명에서 25명이 받습니다. 1년에 3번 있는데요. 한 7명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국내에 거의 전무하다 보시면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이 조그만 교육받는 거 하루짜리 교육 가지고 이 교육받은 걸로 기술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희 연구 보고서나 그런 데는 이거를 기술 진단을 의무 교육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환경부 쪽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한 그 매뉴얼 작성이 안 돼 있어서 크게 뭐 어떻게 몇 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이 구체적으로 기술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신장비,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기술 진단 매뉴얼이 지금 거의 2008년도 거, 아니면 그 이전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 매뉴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술 진단. 기술 진단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대상 구역의 대상 관로에 10% 정도만 조사를 진행합니다. 10%만 조사를 진행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논란거리도 많고 문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km 중에 10km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파악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얘기 나왔고 재작년에 얘기 나왔습니다. 예, 한국환경공단의 광고 지원처에서 30% 정도로 확대를 하자고 해가지고 연구 그 보고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계류 중인 상태고요. 다음으로 기술진단 보고서 평가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는 기술진단 보고서가 지자체별로 매년 2건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잘 됐다 못됐다 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물론 공단 것도 평가 안 하고 다른 거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평가 제도는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거 평가를 공단이 할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협에서 단체를 만들 것인지 그것도 좀 논의하는 상태인데 계속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빨리 평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기술진단 그 매뉴얼에 보면은 2등급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기술진단을 할 때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술진단이든 정유사든 저희 하수관로 조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평가제도 굉장히 도입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기술진단 비용의 현실화입니다. 저희 기술진단 그 정유사든 기술진단이든 특히 기술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2008년도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노임 단가 보시면은 2006년도 노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술진단 업체들이 지금 실제 기술진단 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관로는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줄어들고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일만 따가지고 하도를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보고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30%에서 40%까지 올라가도록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 계속적으로 계류 중입니다. 지금 그 08년 고시 이후 진단 비용 변화 없고요. 현실화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이게 그 30% 정도 확대되면은 그 비용도 추가돼서 현실화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밀조사 분야입니다. 예, 기술진단과 정밀조사 두 꼭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밀조사 관련된 규정 작년에 1년 동안 그 정밀조사 관련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실패를 했고요. 일단은 그 관련 법규 하수도법도 포함되지 않고 어느 법에도 정밀조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고 단지 노하수 정밀조사 매뉴얼만 있습니다. 매뉴얼도 2015년 매뉴얼이고요. 뭐 지금 2023년에 개정돼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진단이나 또는 지자체 임의로 그 정밀조사가 발주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자체별로 그러다 보니까 발주 방법이라든가 수행 방법 아니면은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유관조사 사람이 직접 매론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유관조사 같은 경우는 대구시 같은 경우가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키로당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른 지자체는 키로당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차이가 5배, 10배
어떤 데는 그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 발제 방법, 수행 방법 차이가 큽니다. 기준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매뉴얼 작성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법이 아니라 매뉴얼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매뉴얼이 현행 조사와 매뉴얼이 많은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매뉴얼 작성 참여하기 때문에 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개정을 하자고 벌써 의견이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이건 또 빨리 한번 매뉴얼 개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전문조사 품셈입니다. 품셈 지금 현장조사 부분에 품위가 없습니다. 아까 유관조사 말씀드렸는데 지자체별로 다 상이합니다. 보도 작성 비용 어느 지자체는 빵원이고 어느 지자체는 키로당 300만 원이고 다 상이 틀립니다. 이런 CCTV, 매뉴얼, 유관, 특수조사는 VR조사, 소냐조사, 드론조사 이런 것들은 지금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제 품셈 제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조사 품위를 특수조사 포함해서 올해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도 이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그 과장님에서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환경부도 다 알고 있고 지자체도 알고 있습니다. 저기 각 지자체,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서울시는 그나마 좀 난데요. 뭐 부산시도 GIS 아니면은 도면화가 지금 관로 상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맞을까요? 오두관로는 약 50%, 60% 맞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관로 쪽은 저희가 한 30%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과 지하 시설물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하수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도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도 안 되고 자주 바뀝니다. 특히 우수 쪽은 관리 주체도 없습니다. 각 구청 소관이거나 아니면 관리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우수 쪽은 40년 만에 처음 열어본다. 매뉴얼 뚜껑 처음 열어본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매뉴얼 같은 유지 관리는 체계화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자체의 하수 현황 파악 및 하수 시설 관리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술 진단과 정밀조사의 공통사항입니다. 오늘 중대 오늘 발표가 없어졌잖아요. 저희가 각각 유관조사 말씀드렸는데 유관조사는 관로 내부에 사람이 직접 들어갑니다. 매뉴얼에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발주할 때 안전관리 중요시하고 안전관리 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도 세우러 갑니다. 근데 발주할 때 그런 비용은 왜 하나도 안 줍니까? 안전관리비가 전무합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안전관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안전관리비는 전무합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CCTV 매뉴얼이라 CCTV 품위를 만들 때 공대랑 같이 만들었을 때 일본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조사비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를 전부 100%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모든 할 때는 산업 안전관리 개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꼭 넣어달라고 한 게 저희가 아니라 공단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공단 쪽에서 조금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데 같이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전문가가 너무 적습니다. 하수관로 쪽에 조사나 판독이나 아니면 개보수하거나 문제점 있는 것들을
그 어디부터 공사를 할지, 어디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찾는지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정말 없습니다. 뭐 설계한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기술진단, 특히 하수 관로 쪽에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교육 및 그 전문 자격증 제도가 아니면 면허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 육성 필요, 교육 및 자격증 제도가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기술진단업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규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술진단 업체들이 그 큰 설계사들, 뭐 도화나 그런 설계사 빼고는 진짜 실행한 업체들은 10명 안팎으로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그 문제점들이나 기술진단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 기술진단 업체들을 좀 더 그 고급화 아니면 선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제 의견보다는 그 각 지자체 의견을 제가 반영 쏜 건데요. 실제 지자체의 그 기술진 업체들이 설 수 있는 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환경부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계약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아까 그 전문조사 같은 경우는 그 법의 태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확한 근거 자료라든가 아니면 내용들이 좀 혼란스러움이 많습니다. 기술진단도 뭐 약간 논란거리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환경부 쪽에서 지자체에 어느 정도 일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의견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것 좀 꼭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넣습니다. 어떻게 발주할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각 업체 특히 각 업체의 기술력 수준을 평가가 전혀 안 들어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어떤 업체들은 정말 좋은 장비 아니면은 뛰어난 기술력 가지고 그것들을 조사할 수 있고 판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평가제도 없고 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들의 기술력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모든 입찰 관련된 것들은 그 큰 기업일수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큰 기업일수록 아니면은 그 오래된 기업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계속 딸 수 있고 계속 수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력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 수준에 맞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불탐 지역 지금 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불탐 지역에 가장 조사 못하는 원인이 토사퇴적입니다. 밑에 장애물이나 토사퇴적인데 그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성관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할 수 있는데 간선관로는 준설 부분이 너무 예산이 많이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부 쪽에서 큰 중요도가 높은 관로들은 그 준설이라든가 조사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탐 지역입니다. 불탐 지역의 바닥이 일반적으로 관로가 양호한 관로가 아니라 오래된 관로들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깨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사가 안 됩니다. 계단 같은데 협소골목 같은데 조사가 안 됩니다. 매력뚜껑이 유지관리 안 해서 안 열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또 하천구간 같은 데 조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노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장비들이 어느 정도 다 도입되어 있는데 아직 현실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망간형 관이 꽉 차 있거나 물이 많을 때 조사하는 장비들입니다. 초음파 소야 장비, 그다음에 여기 뭐 동영상 준비했는데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간 조사 장비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간선관로 누수 탐사 장치입니다. 어디 부분에 누수 탐사 장치가 누수가 되고 그 양이 얼마큼 있는지 체크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 장비들은 거의 이 장비들은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국내에는 거의 도입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CCTV에 장을 피해간다거나 악시 측정 센서가 달렸다거나 아니면은 실시간 되는 이런 장비들은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비용 문제로 그 도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국내 VR 하수관로 VR 조사 업체가 딱 2개 업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VR 조사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하수관로 쪽은 전국에 2개 업체밖에 안 되고요. 뭐 VR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CCTV보다 훨씬 해상도 좋고 활용도 훨씬 높습니다. 지금 자동 분석도 돼 있고, 그다음에 로드맵 구성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데, 작은 업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 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수관로 VR 조사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열화상 카메라 조사도 이제 시작돼 있는데, 이 열화상 카메라나 나이트 탐사 장치가 관로 상태가 어려우면은 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마우스 클릭 되나요? 두 번째 동영상 세종 준비인데 드론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것만 좀 크게 해가지고 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하수관로 드론 분야입니다. 작년에 전파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작년 중순부터 하수관로 쪽에 드론 조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땅 위에 있는 드론보다 땅 밑에 드론은 조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드론 가격도 10배 차이 납니다. 땅 밑과 땅 밑 위에는 드론 가격도 10배 차이 납니다. 지금 이런 드론 가지고 저희가 저저번 주에 찍은 거거든요. 부산의 해운대랑 그다음에 부산 사하구를 찍었습니다. 보호 장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게 드론에 있는 영상. 이거는 이제 VR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VR 카메라는 360도 다 찍는 카메라고요. 여기 지금 큰 박스들은 조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항상 모든 걸 조사를 했는데 작은 박스들, 지금 것들은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드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들 아니면 선진화된 장비들은 환경부 쪽이나 국가 쪽에서 특히 VR 드론 같은 경우는 지원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논란거리도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유 대표이사 유광태입니다. 3시니까요. 정확히 15분 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목 발제가 스마트 하수도 요소 기술이라고 제가 이제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 진단을 하는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밀 진단 쪽에 세션을 할애해 주셨나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이제 하수 처리 공정에 대한 진단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가 나오고요. 그다음 스마트가 나오고 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 재원도 있는데, 오늘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이 기술이 적용되고 활성화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로 이제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는 스마트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유는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필요한 이유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하수 처리를 이야기할 때, 오늘은 제가 이제 하수 처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하수는 부피가 크고 그 다음에 변동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피가 크다라는 것이 이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하수처럼 부피가 큰 유체를 다루는 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케미칼 플랜트 같은 경우를 봐도 이 몇백만 톤짜리 시설이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연중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했을 때는 무단방류가 되고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상의 영향도 받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특히 뭐냐면 아까 박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생물이 용합니다. 화성 슬러지 공정에서는 화성 슬러지 공정에서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이 그 미생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미생물은 우리가 먹이만 잘 주면은 알아서 잘 자랍니다. 먹이가 이제 하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수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한 열 몇 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처리가 안 될 때 어떤 요소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는지 알기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반응이 빠를 때는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 제어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센서를 통해서 엔진의 어떤 상태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하수 처리 시설은 그 질소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 생물학적 처리의 문제지만 사실은 깊게 들여다 보면은 이 원수의 뭐 부하라든지 CMB의 변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스마트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력에서 하수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0.7%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뭐 미국 자료를 보면 뭐 2, 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퍼센트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정전이 일어났을 때 블랙아웃이 됐을 때 0. 몇 퍼센트 가지고도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라는 숫자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뭐 대변한 비슷한 예로 그 흡연자들이 그 세수에 기여하는 것이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센트가 그 하수에서 차지하는 게 큰데 이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송풍기입니다. 이 절반 정도가 송풍기 전력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한 또 차지하는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은 송풍기의 전력은 이제 결국은 이제 들어오는 그 오염물질들, 질소와 유기물질, 질소와 이내 이제 그 산화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전력 얘기를 할 때 이제 과거에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전력을 많이 줄여라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력을 줄이는 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은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탄소 중립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분모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그 공공하수도에서 나오는 그 발생하는 그 탄소 양이 분모가 얼마 되는지 사실을 그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전체 물 공급 시스템에서 그 아산화질소, N2O 가스에 의한 그 지구 온난 그 온실가스 기여도가 전체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은 그 N2O 가스, 나이트로스 옥사이드라는 것 자체가 그 지구 온난화 지수가 310 정도 됩니다. 자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이산화탄소가 한 21이라 비교했을 때 15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하수 처리 시설에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이 N2O 가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N2O 가스가 어디서 나오냐를 보면 대부분 다 액티베이트 슬러지, 활성 슬러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는 영리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전력을 줄이다 보니까 N2O 가스가 더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N2O 가스가 그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낮은 DO에서 그렇다라는 그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터보 송풍기의 그 송풍량을 조절해서 DO를 낮추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게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아산화질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 탄소 중립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력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이 탄소 중립의 그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수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술이 나온 또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5, 6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라는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건설은 끝났기 때문이죠. 이 건설회사가 지금 다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보면은 이제 SK 건설에서 뭐 SK 에코플랜트로 바꾸고 이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건설보다는 이제 운영 시장으로 바뀌는 추세고 운영 시장에서는 결국은 그 운영 관리 기술이 중요하고 운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한 또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장 규모 자체는 이미 운영 관리 시장이 역전된 지 오래됐습니다. 상수도에서는 하수도도 이제 곧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가 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공공화수 처리설의 데이터는 그 수질 TMS 데이터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량 데이터는 뭐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공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굉장히 그 빈약하고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은 저희가 아주 많은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한 물기술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에너지도 봐야 되고 화학약품, 효율과 성능, 그다음에 우리 위기를 감지해야 됩니다. 그 제가 어제도 그 GS 칼텍 S-오일 그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에 가서 이제 그 운영자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 이벤트 감지였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위기 감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적과 거기에 대한 기술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상 감지하고 탄소 중립 등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요소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필요하고 또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기술, 센싱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이 모든 기술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를 하기 위한 그 단계도 사실은 그 보통 이네이블링 엣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시스템의 경계까지 가서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많은 이제 산업 전문가들과 그다음 실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그 공공 클라우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행정정산망 안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민간을 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서버 시스템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공공 클라우드가 굉장히 그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되고 이 공공 클라우드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는 이제 또 논의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데이터가 이제 그 이 물리적인 공간에 종속되는 걸 넘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된다라는 그 관점이 중요한 이제 시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자동차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보시면 자율주행, 반자율 주행 어느 정도 다 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울산 갈 때 제가 한 계산을 해보니까 약 70% 정도는 그 자동차에 있는 그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서 갔는데 이 하수 처리의 스마트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부분 자율 운전까지 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동화는 이미 구현이 된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약간 필요한 상태에서 그 자동 운전이 가능한 단계가 이제 3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지능형 하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시범 사업의 일환이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일들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3단계 쪽 우리가 이제 어떤 그 KPI라고 하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과 지표를 이용해서 시설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된 자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지능화 시스템의 또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뭐 저희 센싱 시스템 같은 게 있고 스마트하다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형태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센서라 하면은 측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스마트한 센서들은 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은 이제 기존의 계측기 수준하고 동등하게 측정이 되고 비용이 그 낮은 뭐 이런 것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처리 수지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내일의 기상 예보하듯이 내일의 수지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많은 그 현장에서 그 검증을 해왔고 저희는 주로 이제 민간 기업에서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유효한 그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저희가 기사를 낸 건 아니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사를 냈는데 결국은 이제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을 그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여기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 저희 정유사에서 다 연락이 다 왔습니다. S-오일 뭐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그래 다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분들은 그 지금 처리시설의 운영 그 이벤트를 감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유시설에서 처리가 잘 안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석유회사 그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하고 이제 미팅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걸 그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느낀 거는 공공하고 민간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소 중립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ESG 경영을 더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벤트 감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에너지 절감은 많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증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책 측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우리가 항상 ICT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술들은 하나의 기술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화 수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이 제도가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하수처리소 운영 담당자들 만나서 이제 이런 기술들 이야기할 때 그 왜 안 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걸 했을 때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줄였을 때 자기들한테 그 득이 될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공의 경우에는 그 스마트 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 운영자들 또는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고 그것이 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을 때는 이 기술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누구도 그 결과를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민간에서는 굉장히 목표가 명시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를 감지하고 그 ESG 경영을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에 대한 어떤 한계보다는 이 제도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